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6%를 넘어선 가운데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한계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비상계획 발동 기준은 한 차례 더 연기돼 다음 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놓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정반대의 공약을 내걸고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국토 보유세를 걷어야 한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다며 방역지원금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엔 야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공군에서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이 터졌을 때 군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군은 가해자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총 생산을 넘어서며 37개 주요국 중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증가율도 6%포인트로 조사 대상 중 가장 가팔랐습니다. 국내 최장 보령 해저 터널이 다음 달 1일 개통을 앞두고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통되면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까지 기존 90분이 걸리던 거리가 10분 안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때는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며 밝힌 사안이죠. 하지만 이미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데 정부는 내일로 예정됐던 비상계획의 세부적인 발동 기준 발표를 다음 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먼저 조희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8.6%로 병상 10개 중 8개가 차 있습니다. 추가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고작 7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과 경기도도 70%를 넘겨 수도권은 이미 정부가 앞서 밝힌 비상계획 발동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계속되는 확산세에 가장 우려되는 건 의료 인력의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입니다. 1년 이상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이 신규 위중증 환자는 471명으로 열흘 연속 400명대를 보이고 있지만 당국은 현 상황이 비상계획을 발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병상 가동률이 아직 여유가 있고 하루 확진자도 애초 예상한 5천에서 7천 명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위험지표를 애초 내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위험지표는 신규 확진자가 아닌 위중증 사망자 중심으로 어떤 상황일 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비상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새 위험지표 마련이 늦어지면서 구체적인 비상계획 발동 기준도 잠정 연기에 발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특정 수치와 같은 기계적인 판단이 아닌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안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우리보다 두세 달 전에 일상 회복을 택한 유럽 국가들은 속속 재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면, 그러다 걸리면 200만 원 가까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의 독일 베를린입니다. 수천 명이 한데 모여 식사를 하고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없는 클럽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꿈 같은 일이 됐습니다. Es sind sehr schwierige Wochen, die vor uns liegen, und Sie spüren, dass mir das große Sorgen macht. Vielen von Ihnen sicher auch. 석 달 전 일상 회복에 돌입한 독일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씩 쏟아지자 재봉쇄에 나섰습니다.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장소에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일 10,000명 넘게 감염되는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 외출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12살 이상 국민은 오늘부터 열흘간 외출할 수 없고 이걸 어기면 최대 1,450유로, 우리 돈 약 19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uss jede Bürgerin, jeder Bürger, jeder Mensch, der in Österreich lebt,
sich klar sein, dass er von der Polizei kontrolliert werden kann. 네덜란드도 방역 조치를 푼 지 2달도 안 돼 3주간의 재봉쇄에 들어갔습니다. Ja, ik vind het heel vervelend. We zijn net helemaal gewend weer aan dit nieuwe, het oude leven terug, zeg maar. En nu willen ze ons eigenlijk weer helemaal terug laten gaan naar het begin. Alsof het nu een beetje voelt alsof we weer van vooraf aan moeten beginnen. 하루 1,0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16,000명까지 치솟았기 때문인데 당국의 봉쇄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일제히 집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공약이었던 국토 보유세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집이든 건물이든 땅 가진 사람은 다 이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부세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종부세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긴 아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윤 후보가 부자 감세론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부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한 겁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세대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그 비율이 1.7%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윤 후보가 봉하마을을 방문했던 걸 언급하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SNS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집부자들을 대변하며 보유세를 흔들고 얄팍한 표계산이나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민들에게 다정한 대통령이었던 것은 종부세와 같은 조세정의 실현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재차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SNS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전 국민의 90%가 수혜보는 국토보유세를 누가 반대하는지 살펴보라고 윤 후보를 저격한 겁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양당 대선 후보들은 지금 정반대 방향의 부동산 세금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윤석열 후보는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의미와 차이 그리고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이재명 대선 후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세금이죠? 네, 현재 세법에는 없는 세금이다 보니 먼저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보유세 한마디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니 땅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토지 공개념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2017년부터 꾸준히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의 세율 등을 얼마로 할지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후보 측은 세금을 걷게 되면 30조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뭐가 다른 겁니까? 예외 없이 모두 내야 한다는 게 다릅니다. 아. 네.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토지에 지어지니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집값이 싸건 비싸건 간에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 등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국토보유세가 훨씬 더 광범위한 거죠. 땅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아파트든 뭐 건물이든 밑에 땅 위에다가 지어진 거면? 그거는 다 세금을 내야 한다. 네. 근데 세금을 안 내던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면 아무래도 좀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대선 후보 나오면은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네. 전문가들도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는 것 자체가 조세 반발이 있거나 또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세에서 일부만 통합한다면 또 이중과세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위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국토 보유세를 걷어서 이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1주택자나 작은 땅을 갖고 있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세금보다 더 많다는 설명이죠. 게다가 국토보유세와 재산세를 하나로 합치면 1주택자가 지금 내는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지난 4월 실수요 목적이라면 별장 개념의 주말주택까지 한 채 더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 지방 경치 좋은 곳에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이나 이럴 때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걸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즉 지금처럼 주택 수를 중시하는 게 아닌 땅 넓이와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종부세나 재산세 등 기존 세제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칫 중복될 수도 있고 말이죠. 반면 윤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보유세도 좀 내리겠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은 둘이 완전히 반대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윤 후보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실까요? 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네,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속도를 낮춰 종부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을 낮춰 종부세를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보유 고령층 1주택자는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아예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도 낮춰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매물을 내놓게 하고 이를 통해 가격을 안정을 유도하겠다 이런 주장인데요. 윤 후보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 공약대로 하면은 물론 부동산 보유세, 세금 같은 건 줄어들겠죠. 그렇지만은 세수는 감소할 텐데 그건 어떡한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됩니다. 네. 때문에 종부세 세수가 줄면 지자체가 반발해 중앙정부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윤 후보 캠프 아직 세수 감소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 논란도 일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자 감세 논란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안정화시켜가는 쪽으로 하면은 좀 적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양당 후보가 정반대의 공약을 내는 것도 참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 장명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즉시 방역 지원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아직 대통령이 아니니 두 사람이 협의한다고 당장 뭐가 달라지진 않겠지만요. 이 후보는 또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 50조 원 내년 투입 공약과 관련해 지금이 더 급하다며 내년이 아니라 당장 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해주겠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검찰이 윤석열 후보 측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있다고 말한 이 후보는 특검 도입을 시사하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예외 없이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중인 소상공인들을 찾으며 골목 상권 지원 행보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5조 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에 6조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을 탁상 행정으로 정의한 이 후보는 정부가 대기업이나 카드사 등의 눈치를 본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합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김 전 비대위원장은 계기가 있으면 도와주겠다며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동연 전 부총리 등 범야권 인사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 호텔에 모두 모였습니다. 윤 후보와 김 전 비대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함께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두 사람은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윤 후보는 김 전 비대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을 거론하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준석 대표도 김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에서 할 역할이 많을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스승으로서, 동지로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선임 당대표로서, 어른으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비대위원장은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 있다며 여전히 윤 후보 측과의 난기류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또 선대위 구성은 후보가 알아서 결정을 할 일이지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르면 오는 20일 선대위 구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선대위 구성 문제로 기싸움을 벌이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이번엔 사무총장 교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현재 사무총장이 윤 후보가 원하지 않으니 사퇴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답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윤 후보는 최고위에 불참하고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침묵을 이어갔는데 둘은 오후에 긴급 회동을 열고 협의점을 도출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 이례적으로 발언을 생략하는 등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후보도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의 조찬 회동을 핑계로 아예 최고위에 불참했습니다. 둘은 김종인 전 위원장 출판 기념회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는 등 냉랭한 모습을 보였는데 당 사무총장 교체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지난 주말 이 대표가 임명했던 한기호 사무총장을 당무 우선권을 가진 윤 후보가 교체하려 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고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윤 후보 측 요청으로 둘은 당사에서 40여 분간 긴급 회동도 가졌지만 별다른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 나눈 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선대위 인선을 둘러싼 갈등에 김무성 전 의원은 이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을 겨냥해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오후 늦게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없다, 협의점을 도출 중이다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오늘 새벽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6차 명도 집행이 진행됐지만 교인들이 돌과 소화기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교인 7명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500여 명의 법원 집행 인력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 6번째 명도 집행을 시도하기 위해서인데 이번엔 오전 3시 20분에 기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가까스로 내부 진입에 성공하면서 집행이 이뤄지는 듯했지만 교회를 지키고 있던 교인들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욕하지 마. 자기가 내가 뭐랬는데. 날이 밝자 뒤늦게 도착한 신도들은 돌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리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진격할 겁니다. 일부 신도는 전봇대로 올라가 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인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은 충돌을 막으려 배치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우려해 약 5시간 반 만에 명도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서울 성북구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82억 원에 7배에 가까운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해왔습니다. 무려 6차례에 걸친 명도 집행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재개발 조합과 교회 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양양에서 올가을 첫 산불이 발생해 산림과 소방당국이 비상 바짝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2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은 덕이었죠. 강원도는 산불 조심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이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검게 그을린 나무와 낙엽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강원 양양군 장승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쯤. 산림당국은 진화대원 300여 명과 장비 200여 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산림 5,000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놀래나 많아지. 그래도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일찍 껐어요. 엊그저께 바람 무지하게 불었거든. 건조특보 속에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밤에 불이 시작돼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바람이 약해 초기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산불 발생 당시 초속 0.7m/s로 약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뭇가지가 거의 흔들리지 않을 살짝 흔들릴 정도고 거의 바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 원인을 실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이 바람을 타고 바로 인접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쓰레기를 소각한 마을 주민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고의로 101차례나 교통사고를 낸 뒤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조폭 등 보험 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차선을 끼어드는 차량이 과실이 더 크다는 걸 노리고 한 차에 너댓 명씩 탄 채 사고를 낸 건데 어떨 때는 덩치 큰 사람이 내려 보험 처리를 요구하니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입니다. 흰색 SUV가 차선을 침범하자 속도를 내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도 선을 넘어온 승용차 앞부분을 부딪히는가 하면 급히 차로를 변경하려는 구급차조차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모두 보험 사기 일당이 고의로 낸 접촉사고로 하나같이 동승자가 4명이었습니다. 나이도 젊고 그냥 뭐 조폭같이 생겼더라고. 아유 그냥 무신도 있고 막 잘못했다가 하면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다 물어줬지요 뭐. 이들은 이런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습니다. 차로를 바꿔 끼어드는 차량이 과실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과 서울 등지를 옮겨다니며 101건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타낸 보험금만 6억 원이 넘습니다. 일당 중 21명은 대전과 경기 지역 폭력 조직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조직원이나 지인을 공범으로 모집하고 범행 후에는 보험회사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피의자들은 상습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 명의를 도용했는데 이때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본인 확인 절차는 없었다고. 경찰은 20대 조직폭력배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요즘 밤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저녁 모임이 크게 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택시는 없는 거죠. 왜 그런지 표선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끊긴 자정 무렵 서울 강남역 인근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팔을 크게 흔들며 불러봐도 소용이 없고
아예 도로 안으로 들어왔다가 버스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장면도 목격됩니다. 지금 강남에서 분당으로 가고 있고 20분 좀 넘게 기다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홍대 입구역 앞에 가보니 택시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인한테 연락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자주 잡고 있는데 근데 거의 다 허탕칠 때가 많아서 한 3, 40분 기다릴 때도 많아요. 취재진도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지금 자정을 넘긴 시각인데요. 택시 부르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배차는커녕 거리를 지나는 빈 택시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뒤 서울에서만 택시 손님이 100%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택시 회사는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그만둔 택시기사들이 2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특히 야간 근무자들이 10시 이후에 근무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한 140명 정도의 기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100명 정도로 운영. 서울시는 일단 개인 택시 3부제를 일시 해제하고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휴무일 상관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연말연시인 12월과 1월 2달간은 심야 올빼미 버스 운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활기찬 김태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커피 산다고, 커피 산다고 이제 딴 거 산 겁니까? 네. 사진 준비했는데 먼저 함께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보면요. 인도에 경찰차가 한 대 주차가 돼 있죠. 네. 인도에 주차된 경찰차 간간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리를 지나다가 가끔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네. 보통은요, 이 경찰관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동 대기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는데, 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는 커피 전문점 같은데요? 맞죠? 그렇습니다. 경찰관 2명이 지금 커피를 사려고 서 있죠. 네. 자, 이 경찰관 바로 좀 전에 봤던 인도에 주차돼 있던 경찰차에 탑승했었던 바로 그 경찰관들입니다. 네. 인도에 경찰차를 주차한 이유가 바로 이 커피를 사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도로교통법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순찰차는 업무 중일 경우에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그리고 주정차 금지 등 도로교통법 대상에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커피를 사기 위한 행동을 업무로 볼 수 있는 거냐? 여기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출동 대기 중에 잠깐 커피 사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인터넷에는 많은 의견들이 달렸습니다. 자, 이 긴급 상황과 평상시의 차이를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의견도 있었고요. 잠깐 차 한 잔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옹호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 경찰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지만 어쨌든 오해받을 만한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월 700만 원 벌어요. 어우, 많이 법니다. 누굽니까? 제가 앞서 이제 경찰차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바로 차량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앞전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저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지금 보면 지게차가 아주 바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근무 중인 차량이 경찰차가 인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차 운전자가 화제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일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이 여성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로 가서 지금 지게차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구분짓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20대 초반의 여성이 지게차를 운전한다, 좀 생소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봤더니 이 지게차 기사로 일하는 여성을 보고서 반해서 그 길로 바로 학원에 등록해서 2주 만에 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요, 경력이 없어서 바로 취업이 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게차가 있는 농장에 노동자로 취업을 해서 틈날 때마다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경력을 쌓았고요. 결국에는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여성 현재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많으면 700만 원을 번다고 하는데 와. 이 여성이 화제가 된 건 단순하게 한 달에 버는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20대에 타국에 가서 몸소 부딪힌 도전 정신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게요. 부모님이 대학은 네가 가고 싶을 때, 배우고 싶을 때 있을 때 가라라고 했다는 말도 제가 봤습니다. 네. 정말 멋진 가족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키워드에 뭐 이혼이란 말도 나오고요, 뭐 예. 재판이라는 말도 나와서 아마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자, 앞서 도전의 아이콘을 제가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글쎄요, 따뜻함의 아이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마 그런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혼 재판에서 따뜻함의 아이콘이라 뭘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나갔는데요. 중국의 이혼 법정의 모습입니다. 네. 한 사람이 아이를 안고 있죠. 이 사람 바로 이 법정의 판사입니다. 판사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나 보죠? 그건 건 아니고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의 아이입니다. 이 부부가 재판에 참석해서요, 격하게 말다툼을 벌였고요. 여기에 놀란 3살짜리 아들이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이 아이를 안아서 달랬고요. 이 아이는 안정을 찾았는지 판사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이를 안고 2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판사 말로는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달래주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친엄마도 2시간 내내 안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뜻함의 아이콘 인정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뭡니까?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이번엔. 자, 이번 아이템 바로 인도의 한 코끼리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끼리 바로 58세의 무르티라는 코끼리입니다. 보통 코끼리 수명이 야생에서 60세, 사육할 때 80세 정도니까 뭐 나이는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보이는데 뭐 살인이라고요? 자, 이 무르티가요, 지난 1990년에 사람 11명을 밟아서 희생을 시켰고요. 밟아서요? 네, 그 이후에도 10명을 더 죽게 해서 살인 코끼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지역에서는 이 코끼리에 대해서 사살 명령이 내려졌는데 다른 지역에서요, 이 코끼리를 생포해서 코끼리 캠프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들 캠프처럼 코끼리 캠프라는 게 또 따로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코끼리 캠프는요, 사람을 해치거나 거친 코끼리들을 모아서 온순하게 만드는 특화된 훈련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무려 23년간 훈련받은 무르티, 지금은 아이들이 껴안고 놀아도 될 만큼 아주 온순한 코끼리가 됐다고 합니다. 훈련과 보살핌으로 정말 사람도 바뀔 수 있지만 코끼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여주기. 여기는 어디야? 이건 뭡니까? 자, 앞서는 코끼리였죠. 네. 이번에는 펭귄 얘기입니다. 네. 자, 혹시 아델리 펭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죠. 자, 이 아델리 펭귄이요, 주 서식지가 바로 남극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이 펭귄이 발견이 됐는데 남극에서 뉴질랜드 거리만 해도 무려 3,000km나 됩니다. 아니, 남극에 살 펭귄이 왜 거기를 갔습니까? 뭐 빙하 타고 간 겁니까? 만화처럼? 요즘에 지구 온난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남극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났는데 바다에 떠밀려 무려 3,000km나 떨어진 뉴질랜드까지 온 거죠. 네. 자, 이 펭귄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지금 키워드처럼 여기 어디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 그 얘기죠. 자,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요. 아이슬란드 하면 겨울에 참 추운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 아이슬란드의 빙하를 6주 동안이나 고속 촬영을 한 영상인데 지금 나오죠. 빙하가 계속해서 녹더니 결국에는 맨땅이 드러납니다. 네. 이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런데도 유엔 기후협약에서 석탄 발전 중단을 합의하지 못했으니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김태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됐을 당시 공군 측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가해 상관이 피해 여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자백을 받았는데도 이를 감추고 늑장 처리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강제추행 정황을 확인하고도 유족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11일 공군 8전투 비행단 소속 여하사 A씨가 사망한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군은 A 하사의 사망에 대해 업무 과다 등 스트레스를 이유로 변사 사건을 종결하고 순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군사경찰이 상관인 이모준이가 A 하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군은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사망사건과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은폐, 축소하려고 시도하였고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 때쯤 슬그머니 분리기소하였다. 군사경찰은 사건 이틀 전 가해자인 이준희가 A 하사를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준희를 불러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A 하사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 발표에 대해 공군 측은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극단적 선택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고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처리했다며 강제추행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마음카페에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물건을 사고 팔 때 전화번호 남기는 분들 많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올린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해 각종 피싱형 사기에 이용한 일당이 적발됐는데 피해자 680명 가까이가 무려 25억 원을 뜯겼습니다. 혹 가정 불화가 발생할까 대부분 신고도 못했죠.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대전의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전자금융사기 일당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범행 1년여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습니다. 변명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남성의 컴퓨터에선 맘카페 65곳의 이름과 3,200여 명의 회원 전화번호가 적힌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회원들이 정보 공유나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 카페 게시판에 올린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겁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수집한 연락처로 광고 문자를 보내 소액 대출이나 투자 사기로 끌어들였습니다.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시간이나 너무 적은 금액인데 단돈 이제 몇만 원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78명, 피해 금액은 25억 원에 이릅니다. 85% 이상이 여성인데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 불화를 두려워해서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리고 경찰은 사기 일당 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해외 도피 중인 2명에 대해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출 열흘 만에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축하난을 전달한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윤 후보는 선거 중립을 요청했습니다.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하합니다란 문구가 적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이철희 정무수석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찾은 이 수석에게 윤 후보는 문 대통령 부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십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이렇게 상하셨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이 수석은 체력 안배를 잘하라는 문 대통령의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윤 후보는 청와대의 선거 중립을 요청했습니다. 총리와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인 출신들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축하난 선물을 받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죠. 네. 안 후보는 특히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쌍특검도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는 내일 축하난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3후보들에게 선거 중립을 요청받은 이철희 정무수석은 역대 최고로 불릴 수 있도록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정치권에서 여론 조작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앞서 불경 민생 투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즉 언론이 한쪽 편만 들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직접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됩니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사실상 여론조작 좌표 찍기를 지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카카오톡, 텔레그램방, 댓글,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상대 후보의 잘못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고치자고 사실상 여론조작, 좌표 찍기를 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공공개발에서도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후보 교체론을 꺼내들었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망발이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후보나 걱정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들이 또다시 가짜 뉴스에 속아 이재명 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시고 하루빨리 후보를 교체하시는 것이 후보 교체를 걱정해야 할 당은 바로 국민의힘이며 국민 여론 1등 후보의 주장대로 감옥 갈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 논란 얘기 나오니까 궁금해졌는데 허경영 국가혁명당이죠. 이 후보가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허경영 후보가 지난 주말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도 좀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녹음된 허 후보의 음성이 13초가량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요일에 전화는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불쾌하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다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전화라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표를 주세요가 아니라 투표하세요. 네, 저는 누구였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다는 거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드루킹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댓글 조작 대응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그 홍보 영상이 지금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댓글 조작에 대응하기 위해서 크라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홍보 영상 올렸습니다. 거기서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했는데 국민의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이영 의원이 영상에서 디지털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고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프론트맨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저기 근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리죠. 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반응은 좀 시원찮았습니다. 어제 공개한 영상에 오늘 오후까지 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형, 이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런 댓글 등이 있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본인 홍보보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 홍보에 더 신경을 써달라. 그런 주문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리 2030을 대표는 이준석 대표라 할지라도 역시 젊은 층 표심 잡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청년층 구애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e스포츠 관련 행사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참석했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게임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특히 군대에 가서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며 상무 축구단처럼 상무 e스포츠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축구단도 있고 상무, 여러 가지 스포츠단이 있는데 국군에 상무 e스포츠단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해서 군대에 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또 네, 이 후보는 또 SNS에 취업 면접 준비에 48만 원이 들어갔다는 인터넷 글을 거론하며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 사진 촬영 지원 등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초밥집에서는 주방장이 그날그날 들어온 신선한 재료로 알아서 요리를 해주곤 하죠. 일식집이 아니고서야 우리한테는 아직 낯선 외식 문화인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화가 여러 업종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꽃집, 네일샵 등으로요. 세상 돋보기 김도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초밥을 말아줍니다. 메뉴판에 있는 메뉴는 아닙니다. 셰프가 알아서 음식을 내놓는 일명 오마카세입니다. 다용산 광어입니다. 하루 정도 숙성한 상태입니다. 와사비 간장 다 했으니까 그대로 드시면 되습니다. 메뉴판이 없으니 다음엔 어떤 음식이 나올까 궁금해집니다. 경험도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서 SNS에 올려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홍콩 영화를 테마로 한 음식이 나오는 중식당도 등장했습니다. OST를 감상하며 무슨 음식이 나올지 상상해 봅니다. 미키마우스를 자신의 험상궂은 문신 한가운데에다가 새기고 나타나게 되죠. 모든 걸 주인에게 맡기는 문화는 식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꽃집을 비롯한 여러 곳으로 맡김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꽃집에선 기념일을 대면 플로리스트가 꽃을 골라주고 꽃말의 뜻을 일러줍니다. 꽃을 잘 모르신다고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시즌의 꽃으로 센스 있게. 네일샵은 손님의 분위기에 맞는 디자인을 추천합니다. 이 진한 초록을 네이비로 바꾸고 화이트랑 살짝 섞어서 할게요. 어떤 무늬가 나올지 설렙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이 나올까가 너무 궁금해요. 일식집에서나 경험할 수 있었던 맡김 문화 서비스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이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너무 상승을 해서 신분 상승이라는 것이 자산을 통해서 쉽지 않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인 그런 우월감, 안정감 그런 인식을 주인은 정성껏 준비하고 손님은 잘 대접받고 빨리빨리와 박리다매를 뺀 맡김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인 보령 해저 터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안면도까지 항구에서 항구를 거쳐 1시간 반 걸리던 길이 이제 10분으로 단축됩니다. 강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바로 옆으로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들어가 보니 여느 터널과 다르지 않지만 사실 바다 아래로 통과하는 해저터널입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은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 해저터널은 6.92km 길이로 완공되면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본 동경 아쿠아라인과 노르웨이에 있는 세계터널에 이어 5번째로 긴 도로 해저 터널입니다. 해수면에서 최대 80m 깊이에 있어 40cm 두께의 단단한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개통 전에는 대천항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가려면 홍성문을 거쳐가야 해 1시간 30분이 걸렸지만 터널을 이용하면 단 10분 만에 도착합니다. 서산 사람인데요. 여기 자주 왔다 가면은 안면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태안으로 해서 서산 갈 계획 빠른 시간에 다닐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요? 충남 대표 관광지 보령과 안면도가 이어지며 관광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대천 해수욕장과 안면도, 인근 도서지역 등 서안의 해양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충남을 관광객 경유지가 아니라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보령 해저터널은 다가오는 30일 개통하는데 다음 날인 12월 1일부터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I'm Ben, your new intern. I'm glad you also see the humor in this. 30대 CEO와 경험 많은 80대 인턴의 만남을 담은 이 영화는 시선을 확대하면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를 어떻게 포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연간 청년 기본소득 200만 원, 청년 원가주택, 학년 비례 등록금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도약 보장금 지급 등등 신세대를 겨냥한 화려한 장밋빛 공약을 마치 카드 섹션 하듯 착착착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만 다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엔 청년이 행복에 겨운 지상 낙원이 펼쳐질 듯 하죠.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 과연 멀리 내다본 공약이 맞나 싶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공약을 이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장차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는 후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또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각종 연금 개혁 같은 근본적인 제도 혁신에는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죠. 대한민국 청년의 체감 실업률은 25% 안팎으로 이미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졌고 청년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 올 상반기 27.2로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말입니다. 비교적 지지 성향이 뚜렷한 다른 세대와 달리 2030 세대는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바뀔 정도로 무당층 비율이 높고 유권자 비중이 34%에 달하니 대권 주자들이 청년의 사활을 거는 건 이해할 만합니다만 청년표가 절실하다고 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외치고 훈일은 모른 척하는 게 과연 대선 후보로서 맞는 모습일까요? 이 땅의 2030 세대는 허장성세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사탕 발림 공약보다는 10년 후, 20년 후 지금의 청년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할 대권 주자를 찾고 있습니다. 국민은 딸랑 5년만 살지 않으니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일단 던지고 보는 청년 공약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을 넘어서며 37개 주요국 중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증가율도 6%포인트로 조사 대상 중 가장 가팔랐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입니다. 홍콩과 영국, 미국을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포인트나 올랐는데 오름폭 역시 홍콩과 태국, 러시아를 앞지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특히 한국과 러시아에서 두드러졌다며 우리나라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그리스, 미국의 경제위기 직전 상황과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민간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할 경우에는 금융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실물위기로 이제 전이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과거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유사한 구조다, 우리나라하고.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가 0.25%포인트 더 오르면 대출자 1인당 연 이자 부담이 271만 원에서 301만 원으로 30만 원 증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B조에선 최근 1년 재계약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내일 저녁 조 선두인 무패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대결합니다. 오전 전패로 조 최하위지만 분위기에선 밀리지 않는 베트남의 훈련. 핫클립에서 확인하시죠. 오늘 추위 걱정
일정 없는 월요일이었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이었습니다. 내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먼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충북과 전북, 광주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세종과 대구를 따라서도 오전 한때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목요일에도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밤부터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에 불과한 곳이 많아서 운전하실 때는 시야 확보에 더욱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4도, 한낮 기온은 13도로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6도 예상되고요. 대구 5도, 창원은 7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기가 계속해서 매우 건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능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적겠지만 시험장으로 이동할 때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